스스로 결정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을 즐기면서 그저 그 길을 가세요. 때로는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나의 길인가?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선택권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지만 어쨌든 그것까지도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권합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가슴이 있는 곳에 당신의 갈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길은 머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 기쁨과 만족감은 돈이나 권력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자체로 즐겁고 기분이 좋기 때문에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길입니다. 나의 길을 갈 때는 매 순간이 기쁨의 연속이다. 이미 사랑이 식은 낡은 관계를 청산할 때, 일의 의미를 돈에만 두기를 거부할 때, 머릿속의 계산대로 움직이기를 멈출 때, 그리고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의 길에는 훨씬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사랑이 찾아옵니다. 이 길은 당신에게 여러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삶은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 비상의 느낌을 만끽하게 합니다. 그곳은 헤아릴 수 없이 다채로운 꽃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그곳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책임 전가 방식은 저주입니다. 나는 세미나 참석차 여러 도시를 다녀본 후에 한 가지 보편적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의 어느 도시를 가든 거기에는 신비하고 아주 막강한 능력을 가진 갈리아 할머니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리아 할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그 도시의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저기에다 저주를 퍼붓는다고 믿습니다. 갈리아는 아주 흔한 여자 이름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모두 갈리아 할머니의 저주 때문이라고 말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우스갯소리가 있다. 우스운 얘기지요. 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은 자기 자신의 탓이 아니라 누군가의 저주로 인한 불운 탓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두려움을 직면하기보다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마음일 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문제거리를 불러들였을 수 있는 모든 두려움과 생각을 기억해내도록 유도하면 거의 어김없이 그들 자신이 그 상황을 끌어들인 장본인으로 판명됩니다. 그들 자신의 생각이야말로 그들의 현실의 원료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믿음은 옛날 옛적의 미신에 불과하다는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그들일 뿐입니다. 그들의 저주를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문제거리를 마주했을 때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끼쳐도 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갈리아 할머니의 온갖 부정적 생각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각자 자신의 생각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질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의 인생 전부는 당신이 과거에 한 생각과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돌본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신의 사랑이 당신의 의식에 녹아들고 모든 저주는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지요. 여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이 내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녀는 한 영매에게 일을 맡겼다가 영 도움이 되지 않아 결국 해고했답니다. 그러자 곧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점점 더 그녀 자신이 창조했던 두려움과 부정적 가능성이 증폭되면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지요.
자기 자신이야말로 더 정확히는 자신의 생각이야말로 모든 실현의 원인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직면하고 나서야 그녀의 사업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죠. 현실이 당신을 좌지우지하게 두기 싫다면 당신이 먼저 현실과 사랑에 빠지는 법을 배우라. 당신에게 가장 좋은 스승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뭔가 잘못 행동했거나 잘못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바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세요. 그래야 당신의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불운을 프로그래밍하는 짓을 어떻게 그만두지요?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지요? 과연 낡은 프로그램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낡은 시나리오를 새로운 시나리오로 대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가 발견했듯이 우리에게는 조건 반사에 의한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 능력을 유익한 일에 쓰자고 제안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당신의 손가락을 꽉 깨무세요. 그럼으로써 대뇌피질의 부정적 생각과 신체적 통증을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몇 번만 그렇게 하면 뇌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뇌도 다시는 고통받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이런 식의 반사 행동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부정적 생각은 차단되고 그 자리에 정반대의 생각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 창조한 긍정적 생각으로 취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화이트보드에 부정적 생각을 썼다가 지우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긍정적 생각을 적으세요. 또한 스스로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는 당신도 생각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의 힘은 인정사정 없지요. 최근에 나는 마법에 관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불길한 징조로서 불쌍한 새 한 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는 장면이 부각되었습니다. 나 역시 그 장면을 인상 깊게 보았는데 다음날 집 밖에 나갔을 때 영화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새 한 마리가 문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주일까?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으스스하게 여기고는 스스로 곤란에 빠지는 프로그램을 짤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는 오랫동안 생각의 힘을 다뤄왔던 터라 이것이 내가 전날에 본 영화의 강한 인상 때문임을 즉각 이해했습니다. 나는 늘 내 곁에서 내 생각에 반응하며 좋은 징조를 보여주는 신께 감사드렸고 그 새를 정성껏 묻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추측하는 대신에 일어난 사건을 역추적하여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놀랍게도 당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된 쓰레기밖에 찾을 수 없으리라. 그것을 던져버리라. 필요한 것만 남기고 스스로 행복해지라.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이다. 당신의 머릿속에 쌓여온 쓰레기 더미를 치워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댐을 부수고 의식적으로 현실을 조종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이루고 싶은 대로 당신의 미래를 의식적으로 모델링하세요. 내 지인의 아주 비싼 차가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내게 울면서 전화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투시해보며 나는 씩 웃었죠. 그리고 2번씩이나 가차없이 저주받았군 하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 사고가 나기 이틀 전에 그녀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졌었지요. 그녀는 깜짝 놀랐고
자신의 차가 부서지는 모습을 자세히 상상해 보게 되었던 겁니다. 나는 그녀에게 정말 그랬느냐고 재차 물은 후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웬 저주 타령이야? 왜 그딴 상상을 해서 내 인생에 불필요한 골칫덩어리를 끌어들인 거지? 불행히도 사람들은 약한 척하고 사악한 괴물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불행은 다른 누군가의 탓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나는 그런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본 행복한 사람들은 자각과 기쁨, 사랑, 아름다운 고귀한 행동 양식과 번성하는 삶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러니 싸우기 시작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자신과 싸우세요. 자신의 과거, 자신의 현재, 그리고 자신의 미래와 싸우세요. 내 생각에 사람들은 두 가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 혹은 부정적 생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긍정적 생각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빤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 이면을 탐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부터 살펴봅시다. 당신이 어떤 투쟁을 벌이든 그것은 당신이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뭔가에 집중할 때 당신의 집중된 에너지는 그것에 투입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더욱 커집니다. 이것이 뭔가를 붙들고 씨름하는 일이 부질없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이기기는커녕 그것에 힘만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질투심, 비만 등과 씨름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지요. 오히려 마치 마법처럼 그것들이 당신의 인생 전반을 장악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부정적 생각과 씨름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당신의 의식을 사로잡는지를 곧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씨름하지 말고 그저 정반대의 방법을 선택하세요. 앞서도 말했듯이 나는 부정적 생각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 그것들을 그냥 치우고 새로운 생각을 그 자리에 놓습니다. 나는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할 뿐입니다. 나는 약물 중독과도 알코올 중독과도 비만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방법이야말로 간단하고 효율적이지요. 두 번째, 생각의 구조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가 말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당신이 불친절이라고 말했다면 뇌는 그것을 안 좋은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말 뒤에 감춰진 이미지만을 취합니다. 부정의 의미를 위해 덧붙는 말들은 잠재의식에 의해 읽히지 않습니다. 즉 뇌는 친절과 불친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 둘에서 같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것이 부주의한 심상화나 확언이 원하지 않던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내 지인 중에 강아지들이 커가는데 여전히 오줌을 가릴 줄 모른다고 불평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강아지를 어떻게 대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강아지들에게 오줌 누지 마라고 소리칠 때마다 머릿속으로 강아지들이 오줌 싸는 모습을 또렷이 그렸을 게 빤했으니까요. 원인은 명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망을 잘못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소망을 거꾸로 이룬 이유입니다.
그 단어에 의해 실제로 그려지는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에 대해 얘기할 차례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게 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책임감을 발달시키는 것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발달시키려면 자각이 무엇인지 그 자각을 흐트러뜨리는 주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매 순간에 책임지려면 자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각이란 당신의 진짜 소망과 외부에서 강요된 소망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비 타이어 따위는 던져버리세요. 매 순간 폐 깊숙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살아가세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댐들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흐름을 막는 댐들을 일시에 치우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장벽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 장벽이 무너지면 그 쏟아져 내리는 강물에 휩쓸려 이후에 작은 댐들은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크고 거침없고 풍요로운 강의 모습을 되찾을 것입니다. 생명력과 기쁨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의 주된 장벽은 단 3가지로 압축됩니다. 그러니 그것들만 없으면 큰일은 다한 셈이지요. 이 3장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움, 고정관념, 불만. 이제 우리는 각각의 장벽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무너뜨리고 에너지가 자유로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에너지 흐름을 막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알게 되고 항상 미소 띤 얼굴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를 망쳐놓은 첫 번째 장벽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 대부분을 끊임없이 뺏어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을 좋아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지없이 우리 앞을 막아서지요.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비누 거품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지할수록 더욱 부풀려집니다. 즉, 그것은 환상입니다. 두려움은 오직 우리가 그것에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진짜 위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고작 환상일 뿐임을 인정하고 중요성을 부여하는 일을 멈춤으로써 그 비누 거품을 터뜨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주의가 그것에 에너지를 먹여줍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은 커지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꼼짝 못할 때까지 강력해지지요. 오직 우리가 주의를 거둘 때에야 그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그 한계 너머로 확장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그저 거들떠보지 않음으로써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의식적으로 주의를 거두세요. 그러면 어느새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나는 두려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아주 수줍음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대개 거의 모든 두려움이 수줍음에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제공되는 주된 교육이 수줍음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마도와 아마 아닐 거야가 부모와 그 주변인들의 본을 받아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너무 수줍어해서 그것이 나를 항상 불안하게 함으로써 애를 태웠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남들의 평가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는 교단에 불려나가 대답할 때마다 말을 더듬고 얼굴은 달아오르고 말문이 막혔지요. 나는 두려움으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나는 소녀들에게 끌렸지만 이성교제는 늘 한심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온갖 열등감과 두려움에 짓눌린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놈이었습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좋은 결과가 전혀 없었기에 나는 지금까지의 방식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로 결심했지요. 직관에 따라서 나는 상대가 어떤 소녀라도 좋으니 이리저리 재지 않고 교제를 해나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감당하겠노라 선택한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동안 나는 이성과 만날 때마다 애를 썼지만 늘 태자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면 그렇지, 또 퇴짜야. 하지만 마음을 바꿔먹은 후로 이성과의 접촉에 자신감이 붙었고 어느덧 나는 두려움이 스스로 자취를 감추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한 것일까요? 나는 두려움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극복한 것입니다. 누구나 두려움과 관련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직관을 따름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 두려움을 극복하더라도 곧 또 다른 두려움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의 핵심은 같습니다. 단지 그 외양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주의를 둠으로써 그것을 키우는 일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현실을 직면하여 당당히 인생을 즐기세요. 우화 하나. 여행 중이던 한 남자가 뜻밖의 천국에 가게 되었다. 천국에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었다. 그 아래에 앉기만 하면 어떤 소원이든 즉각 이루어지는 나무였다. 피로에 지친 그 남자는 그 나무 아래 누워서 잠을 청했고 깨어나자마자 이런 생각을 떠올렸다. 배가 고프네. 뭘 좀 먹으면 좋겠군. 그러자 아주 맛있는 음식이 당장 눈앞에 나타났다. 그 남자는 너무 배가 고팠기에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먹기 시작했고 그것은 아주 맛이 있었다. 배고플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법 아닌가. 배를 채운 후에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만족감을 느꼈고 그러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뭘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천국에는 금주법이 없기 때문에 훌륭한 포도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났다. 그는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천천히 포도주를 마시다가 천국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문득 이 상황에 놀라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꿈인가? 생시인가? 아님 귀신에 홀린 일일까? 그러자 바로 귀신들이 나타났다. 귀신들은 그의 상상대로 끔찍하고 잔인하고 추잡했다. 그는 떨면서 생각했다. 귀신들이 이제 나를 죽일 거야. 그러자 귀신들은 정말로 그를 죽였다. 이 우화에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무이고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조만간 그것은 정말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각을 물질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는 당신의 두려움이 다 사라진 이후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부터 전부 제거하세요. 우리가 가진 거의 모든 두려움은 우리의 부모가 유년기에 무의식적으로 심어준 것입니다. 그 예로 사교에 관한 두려움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녀들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하지요. 어릴 적부터 소녀들은 쉬워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을 귀가 닳게 듣습니다.
남자들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 주의해야 하고 첫 데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등등. 소녀들이 자라나는 동안 이 모든 두려움과 프로그램이 내면에 깊이 새겨져 성격의 한 부분으로 고정됩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딱 그런 위험한 남자에게 끌리는 동시에 두려움에 빠지고 엄마와 할머니의 이론을 실제 자신의 경험으로서 완성시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바라던 이상형을 만날 때, 즉 첫눈에 반한 상대를 사귈 때도 엄마의 경고가 머릿속에 떠오르지요. 여자는 그렇게 쉽게 행동하면 안 돼. 그러면 그들은 너를 바지저고리로 알고 가볍게 볼 거야. 이렇게 그녀는 이성과의 관계를 자신만의 경험으로 소화하는 대신에 엄마의 경험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2번이나 이혼을 했던 바로 그 엄마의 경험을 말이지요. 이것은 간단하고 보편적인 하나의 보기에 불과합니다. 나는 더 심한 경우도 목격했지요. 남자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남자들과 대화라도 나누게 되면 발작까지 일으키곤 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과 프로그램이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엄마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그녀는 남자들과 소통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큰 만족을 얻었습니다. 누구와도 잘 통하는 성격인 그녀는 좋은 짝을 만나 벌써 3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둘의 교제는 그녀가 먼저 다가가서 시작된 것입니다. 행복을 찾으려면 당신 자신의 비누거품들을 터뜨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한계 너머로 가서 그저 행복을 즐기세요.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 부모는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주입했습니다. 우리는 유년기 초기부터 세상이 무섭다는 소리를 되풀이해서 들어왔습니다. 밖에 나가면 늙은 마녀가 너를 데려갈 거야. 아름다운 동화 대신에 우리는 섬뜩한 이야기들을 잔뜩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디로 잡혀가서 얼마나 잔혹한 일을 당했는지에 관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간 아이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요. 그에게 세상은 한없이 두려운 곳이니까요. 아이는 독특한 상황을 끌어들임으로써 또다시 그 부모의 이론을 진실로 굳힙니다. 나는 일본 사람들의 훈육 방식을 좋아합니다. 몇몇 정보를 접하고 나서 나는 그들의 지혜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고 왜 일본의 젊은이들이 앞서가는지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일본의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삶은 그 부모들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기에 그들은 아이가 자신의 실수와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배우도록 도울 뿐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자신들의 에고를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과 같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 어떤 형식이나 금기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투명한 의식을 갖고 어떤 상황에서든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즉, 그들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의식을 자신의 두려움과 세상은 이래야만 한다는 신념으로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뭐든지 스스로 터득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전기 콘센트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못하게 교육받았습니다. 전기에 감전되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던가요? 회방꾼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리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온갖 실험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던가요? 일본에서는 부모들이 12V 전압의 특별한 전기 콘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지요. 그들은 아이들을 억압하는 대신 직접 시험해 보도록 콘센트를 내줍니다. 한 번만 겪어보면 아이들은 결코 다시는 콘센트에 손을 대지 않을 테지요. 동시에 콘센트를 두려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저 새로운 경험을 하나 갖게 된 것뿐입니다.
내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불장난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마다 그 짓을 했죠. 아이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실험과 모험을 당신의 경험으로 오염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자신만의 경험을 갖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2년 전에 나는 휴가지에서 한 쌍의 멋진 젊은 연인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함께 휴가를 보내기로 했죠. 산속에 위치한 풍경이 아름다운 파티고르스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여자에게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의 방법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 가까이에 2층짜리 헛간이 하나 있었는데 헛간 바깥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나는 그녀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어져 죽을까봐 벌벌 떨며 사다리 난간을 꽉 움켜쥐었죠. 마침내 우리는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곧 숨이 멎을 것처럼 보였죠. 나는 얼른 내려가려는 그녀를 여러 번이나 붙잡아야 했습니다. 봐, 여긴 그냥 2층일 뿐이야.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를 편안하게 진정시켰습니다. 우리는 지붕 위에 앉아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긴장을 풀었죠. 그 다음에 나는 지붕 가장자리에 앉아서 지붕 아래를 내려다보거나 별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또 한 차례 그녀에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녀의 두려움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우리는 함께 지붕 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세계가 거품처럼 터지고 새롭고 놀라운 세상이 그녀 앞에 열렸습니다. 스스로 긴장을 풀고 지붕 끝에 앉도록 자신을 허용했을 때 그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한없는 행복감이었지요. 그녀는 두려움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에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따위는 날려버린 채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늘과 땅이 하나로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나는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녀는 종종 자신이 산에 올라가서 높은 바위 위에 얼마나 편하게 걸터앉아 즐기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낮은 곳에서 그리고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 시작하세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저 그것에 주의를 두지 않으면 됩니다. 자신의 알 껍질을 깨고 나와 세상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저 즐기라.